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에서 남아시아와 인도 관련 테마 강의를 맡게 된 강성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세계의 인도와 군사 쿠데타가 없었던 사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역 전문가 과정이니만큼 제가 일반적인 정보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고 맥락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토론할 만한 주제에 집중된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림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유럽식의 그 내셔널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인도의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데이터들을 아마 찾아보시게 될 건데요. 뭐 1인당 GDP가 어떻고 현재 수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뭐 관심 있는 거라면 이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 식민지 시기의 인도는 지금의 미얀마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보여드리자면 71년 그림으로 가면 이 정도인데요. 미얀마는 1937년에 이미 분리가 됐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어느 단위까지 인도인지에 대한 질문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독립국가 단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문화적인 단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단위를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인도라는 말을 남아시아라는 그 표현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남아시아 센터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7나라들이고요. 이것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UN 차원에서 다룰 때 남아시아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나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포괄하게 되고요. 한국은 이 조직의 참관국으로 참여하는 9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민족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의 공동체죠. 앤더슨이 83년 책에서 적은 이후로 이제 거의 뭐 상식적으로 회자되는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공유하는 어떤 지배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역사, 언어, 종교를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도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각 주가 이런 단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사실 인도 혹은 남아시아를 이루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성에도 뭐 에스닉한 게 있고요, 종교적인 게 있고 언어적인 게 있고 그렇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남아시아가 가진 다양성의 다층성과 다면성입니다. 즉 그 다양성 자체가 어떤 한 층의 라인으로 구분돼서 규정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났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답들이 있는데요. 그 대답이 어느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바로 인도에는 왜 군부 쿠데타가 없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미리 소개해드린 두 자료를 읽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이라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아시아 리뷰 20년 12월호에 실릴 상스크릿 담과 암베드카르의 소환, 이 논문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에머릭스라는 온라인 그 출간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도에는 왜 군부 쿠데타가 없는가라는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도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인도의 종교를 기준으로 대략 통계를 내면 대다수는 힌두교도들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 언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우선 공용어는 힌디와 영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국어, 내셔널 랭귀지는 없습니다.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용어를 각 주에서 규정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자, 각 주에서 공용어를 규정을 하는데 각 주가 사용하는 주된 공용어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왼쪽 위에 번잡 지역에서는 번자비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벵갈 지역에서는 벵갈리를 사용을 하고 남쪽에는 따밀을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요. 크게 대별을 하자면 북인도권 언어가 있고 남인도권 언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각 주에서 사용하는 문자도 구별이 되는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인도권 문자들을 보시면 뭘 보실 수 있냐면요.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하는 문자들의 조상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맥락은 기원전 수천 년경부터 이루어진 그 인도 유러피언에 속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유목민 집단들이 그 이주를 해가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거쳐서 인도까지 이주해온 인도 유러피언 계통의 사람들이 북인도권의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도의 일상이나 현실에서 어떻게 관철이 되느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결국에 그 인도 헌법에 있는 부칙 중에 제8번 부칙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원래는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14개가 그 공식 언어로 인정이 되었었는데요. 매번 개정을 통하면서 2011년에 오디아까지 포함이 되고 나서 22개가 헌법상 그 부칙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스케줄이라는 것은 헌법의 부칙으로 들어가는 항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예를 들어서 SC 같은 경우는 바로 헌법 부칙의 리스트에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ST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SC라고 하면 이런 분포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인구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ST는 이런 분포를 보이는데요. SE는 여러분들 영어로 그 untouchables라고 부르는 그 달리치라고 부르는데요.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리스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T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원주민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도의 현재를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인도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아시아라고 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핵심은 뭐냐면 폭발적인 단절의 계기가 없이 독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즉 1947년에 영국 의회에서 인도 독립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할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 인도에서 왼쪽에 있던 이제 서파키스탄과 오른쪽에 있던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으로 분할 독립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모슬렘 인구들이 많은 지역이 이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포에 근본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분할 독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종교 분포에서 논리적으로 도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독립을 맞은 인도가 또 한국과 다른 양상의 독립 과정을 겪게 되는 굉장히 큰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인도가 식민 시기로 있을 때 인도 내부에 560개가 넘는 토후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국에 충성을 맹세한 왕국들이 왕국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지배 계층들은 모슬렘들이었고 이 일반 그 국민들은 힌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 독립이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야 하고 고향을 잃고 실향민이 되고 이런 굉장히 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토후국들 중에서도 하이데라바드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토후국을 인도에 부속시키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고요. 특히나 파키스탄과 인도 중간에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던 카슈미르는 지금까지도 굉장한 무력 충돌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향민들의 모습들을 몇 개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시크 남성이 부인을 목마 태우고 피난 가는 모습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늙은 모슬렘 부부가 손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할아버지가 탈진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향민이 됐는데요. 양쪽에서 다 나름대로의 그 통계 자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죽게 된 사람들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20만에서 200만 사이, 그리고 특히 이제 번잡 지역이 최악의 경우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도가 독립이 될 때 벵갈 지역은 원래 벵갈 사람들만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그 당시 서파키스탄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파키스탄이 나중에 방글라데시가 되게 되는 데는 바로 이런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의 이질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파키스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나 파슈토에서 쓰는 파하크라는 말하고 스탄이 붙어서 만들어진 나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슬렘들만 사는 나라를 따로 만들자라는 생각은 그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구체화된 것은 실제로 1933년에 라흐마드 알리가 지금 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못할 거다라는 작은 그 정치 책자 같은 걸 만들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아프가니스탄도 포함을 시켜서 파키스탄을 만들자고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파키스탄이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파키스탄의 공용어는 우르두와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번자버를 쓰는 사람들이 39%, 파슈토가 18%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파키스탄의 국어가 우르두인데 우르두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은 보이시죠? 7% 남짓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번잡 지역은 번잡이를 씁니다. 그리고 신드 지역에서는 신디를 쓰고요. 우르두는 어디에 있나요? 힌디와 우르두는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같은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리볼리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발생된 어떤 언어에서 기원이 되는데요.
그 같은 언어를 간디 같은 사람들은 둘을 다 합쳐서 힌두스탄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힌두스탄이라는 말을 데바나가리로 적으면 윗줄처럼 표기가 되고요. 아랍어 문자로 적으면 아랫줄처럼 표기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언어지만 문자가 달라지고 그것에 부여되는 종교적인 속성이 달라지면서 우르드는 이슬람의 언어가 됩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이 독립할 때 우르드가 국어가 되어야 되는 맥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인도 언어 그러면 대부분 힌디를 떠올리죠. 그런데 힌디를 그렇게 인도의 언어다 단순화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힌디라는 말을 쓸 때 의미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힌두스탄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스크리탐, 인도 고전어 전통에 맞게 사용하는 그 힌디 우르두만 힌디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힌디 안에 무슨 라자스탄이라거나 마이틸리 같은 언어까지 포함시켜서 힌디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힌디라는 이름 안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언어들을 포괄시켜서 부르다 보니까 힌디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1991년 센서스에 보면 힌디라는 이름 안에 48개 언어를 셀 수 있다. 이런 식의 자료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힌디는 인도 전체 언어 중에 가장 단일 언어로 보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힌디가 커 보이는 것이죠. 14, 18세기 사이부터 있었던 힌디의 양대 그룹, 즉 브라즈와 아와디의 그룹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이런 분리부터 시작해서 인도는 힌디어를 사용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힌디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도 인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대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볼리우드 필름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요. 방송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같은 곳에서 힌디의 패권이 강화되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힌디의 영역이 보다 공고해지고 어떤 표준 힌디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다른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벵골만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벵골만이라는 것 자체가 벵갈 지역의 만이라는 뜻이죠. 방글라데시의 언어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벵갈어죠. 그리고 98%의 인구가 벵갈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벵갈리로 정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글씨가 깨져서 죄송한데요. 지금 방글라데시라는 말 이름은 뭐냐면 원래 벵갈어로 벵갈을 방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시아라는 것은 땅, 지역이라는 상스크리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벵갈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14, 15세기의 벵갈을 보시면 이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벵갈이 지금 나뉘어서 웨스트 벵갈주는 인도에 속하고요. 방글라데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언어들을 보자면 산악지역의 소수 언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벵갈리를 사용을 합니다. 벵갈이 인도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자, 바스코 다 가마가 1498년에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위치인데요. 어디냐면 완전히 남쪽의 서부죠. 이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영국이 인도에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는 벵갈 지역에서부터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벵갈 지역이 인도에서 갖는 의미는 좋은 말로 하자면 근대화를 빨리 이룬 지역,
나쁜 말로 하자면 식민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지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의 대문호 이렇게 하면 벵갈어로 그 자기 작품을 썼던 사람을 생각을 해요. 태고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타고르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타고르를 인도를 대표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벵갈이 1905년에 분할될 뻔했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1905년에 벵갈 분할령이 내려졌을 때 영국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슬렘 인구들이 많은 동쪽을 따로 떼고 힌두 인구가 많은 서쪽을 나누자. 이때 서쪽에 있던 그 힌두 상인 계급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벵갈 전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자기 시장의 절반이 없어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어용단체로 만든 그 무슨 사교단체 같은 단체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은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물론 이제 정치 조직이긴 했지만 별 역할을 못했던 그 인도 국민회의, INC라고 흔히 부르는 이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 벵갈 분할령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민족운동 단체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7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세포의 반란이라고 배우기도 하고요, 세포의 항쟁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이 가치평가에 따라서 표현들은 다릅니다만 하여튼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858년에 그 진압이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아예 해체시켜버리고 직접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벵갈 지역의 세포의 항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전투가 이루어진 지역들은 인도 전역에 분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이라는 것은 원래 무갈 제국에서 직업군인을 부르는 말이고요, 장총으로 무장한 보병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어로 세퍼히인데요. 이 사람들을 18세기부터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용병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영국이 최대 규모로 용병 채용을 합니다. 1858년에 세포의 항쟁이 진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인도 통치법이 만들어지고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 총독을 파견하고 기타 등등 하는 이제 정치적인 그 결정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영국 당국의 장기적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힌두 모슬렘의 종교에 개입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 도입이 기존 사회 질서를 해체하는 위험이 있어서 다루기가 힘드니까 기존 사회의 계급 질서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통치하겠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명한 불개입 원칙입니다. 불개입 원칙이 어떻게 인도의 현대 일상까지를 지배하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단일 민법 문제입니다. 인도에서 형법은 단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출생, 결혼, 이혼, 상속 이런 문제를 다루는 민법은 종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전이 다릅니다.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하기 어렵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노 베이굼 케이스라고 해서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1978년에 62살이던 모슬림 여성 바노 베이굼이 남편한테서 이혼을 당합니다. 그 트리플 탈락 이런 게 관계가 되고, 그래서 긴 이야기입니다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그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 이슬람 민법에 따라서 이닷 기간 동안만, 즉 재혼 후에 관습적으로 그 이혼 이후에 재혼을 하기까지 걸리는 3개월 정도 기간 동안만 위자료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였고요. 자, 이 여자가 뭘 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인도 법에 가서 내가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호소하겠다. 즉 이슬람 법의 적용을 거부하겠다, 이런 거죠. 이 굉장히 큰 파장을 났습니다. 전 인도적으로. 자, 대법원 판결이 85년에 내려지죠. 여기서 나온 결론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형사소송법은 모든 인도 시민에게 종교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노 베굼이 대법원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모슬렘 그 법률 시민단체와 전 인도의 모슬렘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미 법률로 나와 있는 1937년의 그 모슬렘 민법을 대법원 판결로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정치적 뒤집기가 있습니다. 즉 컨그레스 가버먼트, 즉 INC가 집권을 할 때 그 당시에 수상이 라지브 간디였는데요. 86년에 다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는 그 와크프를 가지고 해결을 해라 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거는 이슬람에서 사회적 자선기금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이, 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수 집단 그 유권자를 향한 포퓰리즘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세속주의, 인도적 세속주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주 복잡한 논쟁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단일 민법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라지브 간디가 누구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네루의 딸이 인디라 간디고요. 그 아들이 바로 라지브 간디입니다. 이 계보도가 바로 간디 네루 왕조라고 흔히 부르는 가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디라 간디의 자식들이 간디라는 패밀리 네임을 가지게 된 거는 마하트마 간디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남편이 페로즈 간디입니다. 우연히 그 성이 일치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또 크게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인도식 세속주의는 과연 세속주의 맞는지. 자, 인도는 세속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관철시키려고 했냐면, 자, 모든 종교에 대한 똑같은 평등한 존중이 세속주의다, 이렇게 인도의 집권 엘리트들이 규정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세속주의하고 많이 멀죠? 그러면 모든 경우에 인도자가 붙으면 다 엉뚱한 다른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인도에서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변형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세속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벵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포이 항쟁 이후에 영국은 벵갈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까지 수도였던 콜카타에서 수도를 델리로 옮기게 됩니다. 영국식 캘커타가 아니고요. 요즘은 현지 이름을 다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첸나이라는 이름을 쓰고 콜카타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당시 델리는 사실은 파리나 베를린 같은, 내지는 로마 같은 유럽식 제국의 수도를 만들기 위한 계획 도시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뉴델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뉴델리 시내 원래 그 계획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경험하는 그림은 많이 다른데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실향민들, 난민들이 뉴델리 시내에서 좌판을 가지고 상업행위를 하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겪은 역사가 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경제 중심지를 뭄바이로 옮깁니다. 뭄바이는 원래는 혼인지참금으로 이제 주어졌던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포의 항쟁이 끝나고 나서 벵갈 지역이 철저한 낙후 지역으로 이제 그 영국에 의해서 변형되기 시작할 때 다른 변화들도 있게 됩니다. 뭐냐? 첫째, 벵갈 출신들을 번잡 출신들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벵갈 경보병 10개 부대를 아예 해체를 시켜버리고요. 74개 중에 12개만 남겨놓는 방식으로 군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시크와 구르카들을 중심으로 한 마셜 레이스라는 딱지가 붙은 집단들을 중심으로 징병을 합니다. 이 말은 무골 종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무골 종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카스트를 무골 종족과 비무골 종족으로 나누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골 종족은 용맹하고 전투에 적합한 육체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 이제 징병을 한다. 이런 대의 명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인도 전통의 바르나 시스템에서 끄샤트리아와 연관이 된다는 둥 하는 이런 식의 전혀 근거 없는 포장들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비무골 종족의 전형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벵갈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벵갈 사람들은 첫째 허약하고 둘째 겁이 많고 전혀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그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경험에서 흔히 보는 거는 이런 구르카 용병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쿡구리라는 그 구분 칼입니다. 네팔 구르카 용병들이 사용하는 칼인데요.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경비선은 구르카 용병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1943년에 튀니지아에서 영국군의 일부로 싸우고 있는 모습 사진에 있고요. 다음이 이제 시크입니다. 시크들은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끼르반이라고 하는 작은 칼인데요. 종교적 상징으로 차고 다닙니다. 실제로 무기로 쓰는 일은 굉장히 드물거나 아예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6cm 길이 이하의 날을 가진 칼을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만 인도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에는 세르파는 종교적 상징이기 때문에 시크의 경우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사진이 프랑스의 1차 대전 때 투입된 시크 용병들인데요. 터번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예, 실반하고 이제 터번 이런 게 시크들의 상징인데요. 여기 투입이 됐을 때 총탄이 날아오면 피하거나 낮은 포복을 해야 되는데 시크들이 그럴 경우에 이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용감한 군인이라는 인상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부분의 인도계 사람들이 시크들입니다. 원래 싱하, 사자라는 뜻에서 용감함의 상징으로서 상스크리트 단어에서 사용되는 그 표현입니다. 시크들은 원래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단체입니다. 구루 나낙이 창시한 종교인데
힌두교와 이슬람을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단 취급을 받아서 너무 많은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 무장 저항 전통을 만들게 되고요. 이 사람들의 역사도 복잡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골든 템플이라는 암리사에 있는 곳인데요. 이 황금 사원이 가장 이 시크 교도들에게 중요한 성지입니다. 이 성지에 그 비자연타 탱크가 진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루스타 작전인데요. 1984년에 시크 독립운동하던 저항 세력이 정부군에 쫓겨서 저 사원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인디라 간디 총리가 진입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탱크가 진입을 하는 굉장히 드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약간 보시자면 이렇게 해서 진입하고 그리고 나서 진압됩니다. 그 당시에 인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요. 인디라 간디가 부정선거 유죄를 받으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인도에는 왜 군사 쿠데타가 없었을까요? 하는 질문과 별개로 인도에 군사 쿠데타 시도가 없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답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인디라 간디가 이렇게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군부에 친위 쿠데타를 요청했다는 기록들도 많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인디라 간디가 누군지 여러분들 여기 계보도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진압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84년에 자기 자신의 경호원들에 의해서 인디라 간디가 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인디라 간디를 저격했던 경호원들이 바로 시크 교도였습니다.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장한 집단 자체가 동질감과 일체성이 강할 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작은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독립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지금 나오는 사람이 라흐만인데요. 1970년에 아와미 리그라는 그 정당을 이끌고 과반 의석을 파키스탄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 함께 파키스탄 일대입니다. 이 아와미 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방글라데시 독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파키스탄 독립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해지다 보니까 기존 서파키스탄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72년에 서치라이트라는 그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강력한 진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학살이라고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죠. 그 당시에 라흐만은 이미 이 서파키스탄에서 그 구금 상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와미 리그 지도자들이 다 인도로 이제 그 피신을 해서 망명정부를 구성을 했고요. 전쟁이 진행될 때 초창기에는 파키스탄이 나름대로 효율적인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이 항고르라는 그 잠수함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쿠크리라는 인도 구축함을 그 어뢰로 격침시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인도가 개입을 할 것을 우려해서 71년에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선제 폭격을 하고요. 인디라 간디가 공식적으로 파키스탄, 그러니까 동파키스탄 파병을 이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수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파키스탄이 그 당시 전쟁에서는 졌고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파키스탄이 지금 40만 인도군이 가세하고 있는 이 상황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방글라데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상에 남아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된 것은 같은 파키스탄이었지만 방글라데시와 서파키스탄은 너무나 달랐다. 자, 여러분들은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래의 강대국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현재의 지역 패권국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지역 패권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네팔을 향해서 고속철도를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당근을 던져서 네팔이 친중국 노선으로 약간 기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요, 인도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LPG 가스통 있죠? 그게 네팔로 실려갈 수 없도록 국경 포인트들을 폐쇄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네팔에 있던 분의 말씀은 지진 때보다 더 힘들었답니다. 연료가 없어서 밥을 해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인도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인도가 외교 노선으로 주장하는 비동맹 노선이나 비폭력 노선이라는 게 패권국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패권국만 할 수 있습니다. 침략당하는 나라에서 평화를 주장해봐야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사실은 비동맹이나 비폭력이나 모두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대국이 인도가 지배하는 패권 지역 내에 진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징병제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한 직업군인, 모병제 전통이 살아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군 입대는 사실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취업입니다. 그러면 군 입대의 우선권은 당연히 취업의 우선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국 군 전통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영국이 용병 군대를 운영할 때 딜레마가 있죠. 뭐냐? 식민지 용병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나 일체감을 가지면 안 돼요. 식민 지배자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온순한 군대를 만들면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역사적으로는 사실 영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적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얀마를 정복하고 할 때도 상당한 정도의 전쟁을 치렀고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특정한 소수 집단에서만 모병을 실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 일반 집단과 괴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인도 독립 당시에 인도군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면 번잡 출신들하고 파슈툰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항쟁 이후에 모병이 번잡 지역하고 북서부 변경주로 옮겨간 때문인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번잡이 보이고 다시 파슈툰 지역이 보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징병이 됐죠. 왜? 그 사람들이 바로 무골 종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골 종족 리스트라는 건 모병을 위한 화이트 리스트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취업을 위한 화이트 리스트인 겁니다. 독립 이후에 49년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슬렘들은 한 번도 별도 부대로 편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양세계대전 당시에 번잡 지방 모슬림이 그 최대 모병 집단이었어요. 하지만 모슬렘 단일 부대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분할 독립이 되고 나니까 군인들 중에 모슬렘들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확신에 의거해서 인도를 떠나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군대는 이 맥락 안에서 보자면 제도적으로 부대 단위로
브리티시 인디아의 군대가 파키스탄에 편입된 것이 아닙니다. 즉 개인의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파키스탄 군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당연히 정서적이고 정치적인 동질성이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대영 제국이 남긴 유산이 모두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 군은 특수직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을 오랫동안 공유했고요. 둘째, 장교 중심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 엘리트 집단으로 군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은 문민 통치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때 그 인도에서 징병된 그 병력 규모만 15만 5천 명을 57만 3천 명으로 증원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은 얼마나 영국이 힘들게 전쟁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결과적으로 250만 명이 징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도 군부 내부의 변화는 이미 있었던 것이죠. 자, 인도 국민회의 쪽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군 개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맥락은 뭐냐면 이거예요. 1920년대에는 세금을 내는 인구의 비율하고 모병 비율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죠? 무골 종족 리스트에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면 취업차별이니까 철폐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1930년대에 세계적인 경제난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래서 INC에서 무골종족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INC 지도부 내에서 펀잡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독립 이후에도 인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치적인 계기를 만든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가 뭐였냐면 마던 리뷰라는 그 잡지에 니라 초우두리가 그 기고한 글들이 있어요. 군 개혁의 필요성을 그 주장했던 글들인데 이것이 그 당시 인도 그 집권 엘리트들에게 굉장히 강한 파급 효과를 남깁니다. 이거하고 다르게 자 진나를 중심으로 그 뭉쳐있던 머슬림 리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슬림 비중이 높은 군대가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모슬림들을 그 무골 종족으로 카운팅하는 관행에 대해서 뭐 그닥 반대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된 겁니다. 초대 총리가 된 사람이 네루죠. 네루가 1946년에 그 군 총사령관 겸 국방장관에게 인도군의 총체적 배경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립 당시에 장교와 사병의 4분의 3이 자 무골 종족 출신인데 이 무골 종족이 잘해야 10%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또 하나 최고위 장교 절반이 펀잡 출신인데 펀잡의 인구 규모는 전체 인구 규모의 5%에 불과합니다.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 거죠. 이런 쏠림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전제가 있죠. 뭐냐? 일체감과 동질감이 강한 군대일수록 군이 정치에 개입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인도의 집권 엘리트들은 엄청난 노력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39년에 60%였던 동펀잡 출신을 32%로 줄이고요. 자, 현재는 단일 주 출신이 13% 이상으로 모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을 엘리트가 아닌 중산층으로 낮추어가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위 장교가 정치활동을 하는 걸 금기를 시키고요. 총사령관직은 아예 폐지를 시킵니다. 즉 3군 사령관만 따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건 힌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모디 정부에서 2019년에 이 총사령관직에 해당하는 직을 카길 전투 이후에 설치를 합니다. 현대 인도 정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 네루를 주도로 했던 그 집권 엘리트들이 했던 건 이겁니다. 3군 사령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사관학교는 출신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강한 장교는 이제 퇴임 이후에는 외교관으로 채용해서 먼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군 조직을 세분화하고 파편화하고, 그래서 파벌이 만들어지는 감시 기능도 또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대까지는 펀잡 지역에서 사령관 임명하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걸로 불문율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60년대 이후에 군대가 아닌 준 군사 조직을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조직으로 배양한 다음에 수도 델리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군을 제어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영국군이 구르카 용병을 활용했던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요, 국경수비대만 해도 25만 7천 명이 넘는 병력을 갖춘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질문, 어떻게 인도는 그렇게 빈곤과 비효율성이 지배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쿠데타가 없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도 정치 엘리트들이 아주 많이 노력했던 정치적 의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는 제가 짧게 스케치했던 맥락에서 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와 인도군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자, 첫째는 인도 정치 엘리트들이 실제로 수권 집단의 연속성을 가지고 독립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도 정치 엘리트들이 보기에 세포의 항쟁은 문민 통치가 작동되지 않는 문제 상황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탈정치화된 군대를 구성하자면 아주 다층적으로 종교, 언어, 에스닉 그룹을 잘 조합시키면서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식이 정치 엘리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남은 과제가 있죠. 자, 인도군의 역할을 물었을 때 가장 비판적으로 조소적으로 말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인도군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1962년 인도 중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저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개입하게 될까봐 일방적으로 철군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전후 처리의 과정을 전혀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중국 인도 갈등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심각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하고 부정부패가 맞물리다 보니까 인도군의 현대화 사업들은 거의 다 좌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9년의 일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무력 충돌이 있었어요. 미그 21이, 인도 미그 21이 파키스탄에 가서 폭격을 하는데 인도 쪽 발표는 그 테러 집단들이 은신해 있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에서 76년에 개발해서 80년대부터 날아다니던 전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투기 그림에서 자주 보시는 건 어느 나라죠? 아시겠죠? 날아갔어요. 인도 발표로는 미국제 F-16을 격추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가. 그런데 어쨌거나 이 미그 전투기가 추락됩니다. 그래서 인도 조종사가 민간인들에게 생포를 당하고 이 린치를 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파키스탄 군인들이 이 사람을 이제 뭐 구출을 했던, 보호를 했던, 데리고 왔던, 연행을 해서 이제 인도에 넘겨줍니다. 자, 이 잠수함, 루피가 아니고요, 미국 달러화로 29억 달러짜리, 자, 탄도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이 시험 운항을 할 때 뚜껑을 닫질 않아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그 내부를 다 뜯어 고친 일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이 아리한트입니다. 원래는 상스크리트어로 적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정말 조속거리가 된 사건이었어요. 자, 마하바라타에 있는 그 바가밧기타의 주인공이 아르주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인도 자체 개발 탱크입니다. 1970년대부터 개발을 했어요. 끊임없이 뭐가 제작이 됐는데 끊임없이 불량품이었고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을 먹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2008년에 러시아에서 T-90 전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최근에 다시 인도군에서 반대를 했지만 인도 정부에서는 새로 개발된 이 어르준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중국과 국경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 지역으로 투입하게 되는 전차는 실제로 전투를 하는 전차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련제 전차가 투입이 됩니다. 결국 인도군이 18세기 군사조직을 가지고 현대 전장에 적응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인도의 정치적인 흐름은 다수 지배 힌두교 국가로 바꾸어가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자, 자유주의와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인도의 문민 정치를 존중하는 군대가 과연 어떤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효율성과 민주적 원칙이 어떻게 그 군의 그 현대화와 함께 구현될 수 있을까요? 이때 이제 인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는지는 뭐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라이선스 라하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결과적으로는 부패와 비효율성을 만들어냈죠. 즉 어떤 기업이 뭘 하나 생산하려면 최대 80개 기관의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몇 개 생산하는지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은 최선을 다해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뭘 줍니까? 뇌물을 주죠.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뭐 역사적인 맥락은 이 당시 인도의 정치 엘리트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믹스드 이코노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죠. 그런데 항상 결합은요, 좋은 것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것들끼리 합쳐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과 극단적인 비효율성 속에서 인도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유지되었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한 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하부 단위에서의 정치적 협상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카스트의 정치화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의원 내각제 제도가 맞물리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단순화된 모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죠. 어떤 지역에 선거구가 있어서 거기서 국회의원을 한 명 뽑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인구의 90%가 파란 카스트에 속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대 정당은 공천을 할 때 당연히 파란 카스트에서 나온 정치인을 공천을 하겠죠. 그럼 파란 카스트에 속하는 정치인 2명이 경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반반씩 표를 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45%를 얻겠죠. 그러면 결국에 캐스팅 보터는 누가 됩니까? 바로 소수자인 빨간 카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빨간 카스트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선거의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입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의 과정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작은 돌들이 밑에서 자꾸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아주 큰 구조물이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인도 군부에 대한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인도가 소련산 무기를 수입하는 비중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바로 한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K9 자주포 그리고 비호 복합. 비호 복합이 몇 년째 끌다가 이게 취소가 됐다고 했다가 다시 추진된다는 발표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려드는 것이 이런 것이죠. 조선시대에 족보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이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씨앗은 있었는데 부풀려진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는 허황후 이야기죠. 이런 허황후 이야기를 가지고 인도 정치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것은 따즈마할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여기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직간접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 경제가 얼마나 발전을 할까요? 그리고 과연 중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미래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단정적인 답을 줄 수 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근거로 인도의 다양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성들이 갖고 있는 다층성과 다면성을 보게 되면 아주 멀게 보이는 인도 군부의 문제라거나 심지어는 다른 문제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